안녕하세요. 법률방송 초대석 전혜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세상에서 가장 가난한 은행장 홍세화 선생님으로부터 장발장 은행과 또 난민과 이주 노동자를 지원하는 시민 모임 마중, 또 독서 모임인 소박한 자유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요. 오늘은 그런 현재를 만든 선생님의 과거 주요한 삶의 고비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선생님께서 프랑스로 이제 망명을 가시게 됐는데 그 계기가 난민전 사건입니다. 근데 이 사건에 어떻게 이제 가담을 하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그 모임이 이제 저는 이제 그야말로 아주 그 후배로서 이제 그 나중에 들어간 거고 선배들 그 조직을 만든 선배들은 그 또 법률 방송이니까 많이들 아실 텐데 75년 4월 8일이 그 제가 알기로는 스위스에 있는 세계 법률가 협회에서 가장 그 비극적인 날로 정한 게 75년 4월 8일입니다. 그날이 4월 8일, 4월 9일이 인혁당 재건이 8분에 대해서 사형 선고를 내리고 24시간 안 돼서 바로 처형했던 그게 75년 4월 8일, 4월 9일의 일이었는데 그것이 가장 중요한 계기가 됐죠. 이 박정희 이 정권은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만들어지게 된 그런 조직에 저는 이제 나중에 제 동기에 말하자면 이제 같이 하자 이래서 이제 제가 같이 들어가게 됐는데 아무튼 그 조직에서 이제 뭐 비라 뿌리고 이런 활동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제가 이제 학교 군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이제 회사에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게 이제 무역회사였어요. 그런데 프랑스로 유럽으로 지사 발령을 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사로 간 사이에 한국에서 같이 활동했던 그 남조선 민족개방전선 난민전 그 선배 동료들이 다 잡혀 들어갔어요. 아, 그랬군요. 네, 그래서 그 70 몇 명이. 그래서 이제 저는 프랑스에서 난민시장, 정치적 난민시장을 하게 됐던 것이죠. 한국에 들어오질 못하니까. 네, 그렇죠. 뭐 들어오면 고문당하고 적어도 제가 볼 때 아마 7년형은 받았을 거예요. 한국에 있었더라면. 그렇게 프랑스에서 갑자기 그런 일이 발생을 해서 이제 한국으로 못 돌아오게 되셨을 때 또 정치적 망명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 과정이 또 그렇게 쉽지 않았다면서요. 그게 이제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제가 거기는 이제 외무부 산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프라라고 난민과 무국적자 보호실이라는 그게 이제 외무부 산하에 있어요. 한국에서는 난민 심사를 법무부에서 합니다. 저는 이게 논리상 안 맞다고 보는 사람이 이게 그대로 일본에서 뭐 배워온 것 같은데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외무부에서 하든지 내무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특히 외무부에서 해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히 제네바 협정에 의해서 5가지 사유로 인하여 그러니까 저처럼 정치적 견해 때문에 국적이 뭐 아니면 종교 그다음에 사회적 신분 이런 거의 차이에 의해서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에 박해받을 위험이 있는지를 일차적으로 보는 데는 외무부직을 어떻게 법무부가 봅니까? 그러니까 이것도 한국적인 참 무슨 잘못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아무튼 이제 프랑스에서 외무부 산하 거기서 이제 제가 신청을 하니까 당연히 이제 심사를 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한테 딱 물어보면 당신이 활동한 조직 이름이 뭐냐? 자, 한국에서 남조선 민족개방전선 그러면 벌써 이게 반체제가 드러나잖아요. 맞아, 이름이 좀 무시무시하죠. 무시무시하죠. 그건 뭐 의도적인 부분도 있고 하여튼 그거는 좀 선배들이 그 당시의 상황을 이제 이해해야 되는 그런 부분인데 그건 굉장히 복잡하니까 이 자리에서 할 건 못 되고요. 근데 간단히 제가 질문 드릴게요. 자, 남조선을 어떻게 영어로 하실 거예요? 남조선은 사우스 코리아.
예. 자, 그냥 예. 그러니까 바로 거기서 딱 걸린 거예요. 제가 그 사람이 너 어떤 위험한 조직에 있었다는 거냐라고 네. 물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제가 이제 한국 같으면 남조선 이러면 벌써 금방 드러나는데 네. 남조선을 그분하고 그때는 제가 프랑스어 지금도 잘 못하지만 영어로 네. 했는데 영어로 딱 옮기려니까 사우스 조선 못 알아듣고 네. 사우스 코리아 그게 어쨌다는 거야. 아. 예를 들면 의미 전달이 잘 안 되죠. 되네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런 어려움. 그러니까 그분이 한국의 역사를 제대로 알아야. 그 현 상황에 대해서 그렇죠. 모르니까. 그걸 제대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통해서도 알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어떻게 법무부에서 하냐고요. 심사를 네. 말도 안 되잖아요. 그럼 사우스 조선, 사우스 코리아 뭐 안 사우스 조선 통하고. 그럼 무슨 말인지 모르고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사우스 코리아인데 다른 사우스 코리아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이해하겠습니까? 그 말만으로 굉장히 한국에서는 무시무시한 거다. 이게 전달이 되겠어요? 그 이해가 안 되죠. 그렇죠. 네, 하여튼 그런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그럼 어떻게 승인을 받으셨어요? 그래도 네. 이제 저는 한국에서 난 신문, 네. 그 당시 신문 얼마나 크게 났겠어요. 거기에 부제로 조직원을 유럽에도 보내 이런 게 딱 있거든요. 이게 바로 나 얘기하는 거다. 그래서 불어로 번역해서 예. 그걸 이제 보냈더니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한 4개월 정도 뒤에 승인 났다고. 그랬군요. 예, 그래서 이제 난민 자격을 얻게 됐죠. 제 가족들하고 다 같이. 그렇군요. 그리고 승인을 받고 나서 또 고민이 있지 않습니까? 프랑스에서 남의 땅에서 또 먹고 살아야 되는데. 네, 그렇죠. 그게 이제 사실 난민 자격을 얻는 것이 그냥 뭐 체류할 수 있고 노동할 수 있고 한국하고는 그래도 좀 다르죠. 뭐 직업도 여러 가지 공무원이나 이런 거 아니면 할 수 있고 사업도 할 수 있고. 근데 돈이 있어야죠. 그거는. 그렇죠. 근데 이제 먹고 사는 문제인데, 그러니까 난민이라는 게 과연 뭔가, 우리가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그러는데 사회의 대부분을 상실한 사람이에요. 그렇지 않겠어요? 맞아요. 인간이 사회적 동물인데 사회적 관계의 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사회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자기 가족도 그렇고 친구도 그렇고 뭐 직장도 그렇고 뭐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는. 그러니까 이제 먹고 살아야 되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뭐 어떻게 살 수 없을까 그랬는데 그건 전혀 안 되고 결국은 이제 운전대를 잡게 됐는데 그 몸은 고단했지만 네. 참 마음은 편했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그 무역회사 계속 일을 할 수가 없으니까 네. 빈대떡 장사 이런 것도 좀 생각하셨다면서요? 그러게요. 이제 먹는 거, 이게 어떻게, 우리는 여름이 습기잖아요. 근데 거기는 여름이 건기고 겨울이 습기예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아주 으스스하고 그렇습니다. 우리는 겨울에 해도 쨍 나고 맞아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겨울이 되면 많이 생각나는 게 한국의 포장마차예요. 조금 습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습하고 춥고 으스스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빈대떡 장사도 해보고 싶었고 네. 그 다음에 몽마르트 같은 이런 데에 가서 포장마차집 거기 설설 끓는 거 오뎅국 네. 국물 그 다음에 우동 이런 거 이렇게 따뜻하네요. 따뜻한 거 그런 걸 했으면 했는데 그게 다 자본이 필요한 거예요. 빈대떡 집도 그렇고 돈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참 애석하게도 네. 못했죠. 그래서 택시를 그렇죠. 하게 되신 거예요? 그건 자본이 안 드니까 택시를 하게 됐는데 만약에 제가 그 빈대떡 장사를 해서 식당을 했다거나 아니면 뭐 포장마차 할 돈이 있어 그랬다면 털무시 돈을 벌었을 것 같고 네. 그러면 책을 썼을까?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뭐 나는 파리에 뭐 빈대떡 장사? 네. 이게 책이
그래도 역시 나는 파리의 택시 운전사가 좀 낫네요, 그죠? 택시 운전을 하게 되면 네. 정말 많은 분들을 태우시잖아요. 네, 그렇죠. 특별히 뭐 기억나는 에피소드 그러니까 이제 많으셨을 프랑스 텐데. 사람 한 남자가 딱 타더니 내가 이제 아시아 사람이니까 자기는 인종주의자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짝 긴장을 했죠. 그랬더니 이어서 하는 얘기가 세계에는 인종은 하나밖에 없지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와. 그러니까 참 반전이 있었잖아요. 네. 참 멋진 그런 손님이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분 세 분을 태웠던 오, 한국 분을 태우셨어요? 네. 기억이 있는데 그건 별로 그렇게 좋은 기억으로 남아 있지는 않아요. 왜요? 우선 그 파리 택시는 옆자리에 손님 안 태워요. 안 태울 수 있는 권리가 있어요. 운전사한테, 네. 기사한테. 그러니까 세 분이 탔는데 뒷자리에 쫙 붙어 앉아야 되잖아요. 좀 좁았겠네요. 그러니까 좀 불편했던지 기분이 좀 나쁘셨겠죠. 근데 그때 리더쇼를 가자고 그랬는데 그 샹젤리제에 있는 그랬는데 아마 리더쇼 보러 가시는 분이었는데 딱 타더니 이제 뒷자리에 셋이 낑겨 앉는 것이 기분이 나빴는지 딱 보니까 이제 운전사 동양 사람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한국인이 그 택시 기사를 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하고 거의 틀림없이 이 베트남 사람으로 네. 그리고 그 당시 제가 빼빼 말라기도 했었어요. 그랬더니 제가 보트피플이군 이러더라고요. 이제 제 택시 기사 저한테 네. 그러니까 베트남 출신이라는 뜻이 네. 그러니까 셋이 얘기하는 거 저는 다 들리죠. 한마디도 안 하셨겠어요. 그렇죠. 아무 소리 안 하고. 근데 기억에 남는 게 그 요금이 48프랑이 나왔어요. 네. 50프랑을 주더니 2프랑을 제가 거슬러 줬잖아요. 네. 근데 1프랑을 팁을 줬던 기억이 나요. 그렇군요. 한국 사람 태운 기억이 또 있으시고. 예, 그렇습니다. 네. 또 빈대떡 장사 얘기도 잠깐 해주셨는데 네. 그랬으면 이 책을 썼을까라고 얘기해 주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나는 아마- 파리의 택시 운전사. 아마 예. 아무래도 택시 기사에 대한 경험이 더 그래도 좀 또 특히 또 파리니까 파리라는 그 도시를 누볐던 네. 그런 경험이 아무래도 좀 독특한 면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보면 파리가 전 세계 인종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곳이기도 하고 많은 경험을 통해서 이 책을 쓰셨을 텐데 선생님 인생에서 이 책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정말 중요하죠. 큰것 우선 같습니다. 첫 번째 책이라는 것이 중요하고 네. 이 뭐 40대 중반 넘어서 책을 냈으니까요. 네. 사실 처음에 책을 쓸 때 내가 책을 쓸 수 있을까? 왜냐하면 오랫동안 한국어를 이렇게 많이 접하지도 못했고 외톨이였으니까. 네. 그래서 근데 실제로 이제 책을 쓸 수 있겠다라고 자신을 했던 경험이 있어요. 이제 막 글을 써나가는데 네. 갑자기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한국어 단어가요? 단어가. 그래서 그 단어를 그런 표현이 있었는데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는 내 그 단어를 찾기 위해서 국어사전을 처음부터 끝까지 보겠다라는 각오까지 했어요. 근데 나올 때 딱 그 생각만 담고 있었는데 나올 때 번개처럼 떠올랐어요. 그 단어가. 넉살 좋다라는 단어였어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그때 한편으로는 좀 어렵겠다라는 생각도 했지만 네. 내가 그 단어는 혹시 잊어버렸는지 몰라도 그런 표현이 있었다는 것을 아직 기억하고 있다는 것에서 글을 계속 쓸 수 있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가지게 했던 일이 바로 그 넉살이라는 단어였습니다. 그렇군요. 네, 네. 근데 이게 첫 책이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근데 어떻게 택시 운전 하시다가 내가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하셨어요? 그게 아무래도 그 파리에 왔다 갔다 하는 제 친구, 후배나 이런 분들도 그래도 좀 뭐 하나 책 좀 쓰는 게 어떨까 뭐 이런 얘기들을 해줬고 그랬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가 이제 대학 다닐 때 대학 때 이제 뭐 연극반 하면서 그 습작이지만 희곡을 썼던 기억도 있고
그렇지만 어쨌든 그래도 어쨌든 용기를 냈던 거죠. 아, 그렇군요. 네. 네, 굉장히 책도 많이 팔리고 베스트셀러도 됐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좋으셨겠어요. 그럼요. 자, 프랑스에서 망명한 지 20년 만에 또 이제 돌아오게 되셨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으로 귀국하셨을 때 처음 우리나라 이 공항 탁 내리고 사회 분위기를 딱 둘러봤을 때 어떤 느낌이셨을까 궁금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때가 딱 20년 만에 99년도 5월인가 이제 들어오게 됐는데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그때 이제 여권을 신청을 해서 받아서 파리에 있는 한국 대사관에 내 식구 여권을 신청해서 받아서 이제 들어오게 됐죠. 그런데 그때 아직 인천공항이 아니고 김포공항이었습니다. 99년이었는데 그래서 이제 그 한겨레 출판 그쪽에서 같이 차로 이제 모시러 나와줘서 예. 이제 그 한겨레 그쪽으로 가는데 소공동께에서 커다란 전광판에 부자 되세요 이렇게 딱 붙어 있었어요. 굉장히 유명한 광고입니다. 네, 그걸 딱 보는 순간 이게 이제 그 앞에 이렇게 이 전광판이 돌아가니까 앞에 뭐 예컨대 뭐 마음에 뭐 이런 것을 내가 놓쳤구나 순간적으로. 마음의 부자가 되세요. 그렇지. 이런 건 줄 알고. 그런 거인 줄 알고 계속 그걸 본 거예요. 그랬더니 다시 한번 넘어가야 되잖아요. 그럼 뭐 마음이지 뭐 이런 것이 나와야 되는데 끝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 저게 뭐지? 이런 굉장히 충격이었어. 그게 지금도 여전히 그런데 그게 아직도 생각이 남아 있는데, 그러니까 저는 20년 동안 공백이 있었기 때문에 네. 한국에서 어떻게 조금씩 변화한 그것을 저는 겪지 않은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금씩 이 돈독이 올랐다고 할까? 돈의 노예화가 되어가고 있다고나 할까? 거기에 이제 또 중요한 계기가 IMF였겠죠. 맞아요. 네, 그런 걸 통해서 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아무리 돈이 좋아도 돈의 주인이어야 되지 돈의 노예가 되면 안 되는데 이제 돈의 노예화가 되고 있는 이 물신주의가 심해지는 이런 양상을 굉장히 충격이었고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일화가 있습니다. 어떤 라디오 방송하고 이제 인터뷰를 하는데 저한테 이제 좀 뭐라나 적응이 됐냐고 네. 저한테 물어봤을 때 제가 다짜고짜 적응해야 되나요? 이렇게. 그렇군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충격 때문에 그런 거에 적응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런 면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한국은 정말 심각한 수준의 경제 동물화되어 있는 그런 사회라고 말할 수밖에 없어요. 굉장히 심각하게 말씀해 주시는 표정에서 그 당시 얼마나 충격을 받으셨을까. 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예를 들면 그 다음에 뭐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이런 광고라든지. 약간 뭐 아파트 광고라든지 그런 거 보면 네. 그야말로 그냥 우선 이제 타자에 대한 상상력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물론 그 화면에는 뭐 멋진 그 샤또 같은 뭐 프랑스의 성 같은 옛날 영주가 살던 이런 그 배경이 나오면서 그런 광고를 하고 있는데 무슨 캐슬이라고 그러는데 만약 우리가 상상력을 갖고 있다면 가난한 사람을 한번 상상해 보자. 정말 천막촌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한번 염두에 두고 그 말을 다시 한번 해보자. 당신이 사는 곳이 당신이 누구인지 말해줍니다. 야만이죠. 이렇게 타자에 대한 상상력이 빈곤할 수 있나? 그런 면에서도 그러니까 그런 류의 광고는 유럽에서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당연히 사람 광고 효과는커녕 그 광고에 대해서 다 분노를 했을 거예요. 그렇군요. 네, 그게 바로 인문학적인 바탕이고 인간됨이고 그런 것이죠. 근데 그런 것이 한국에서 무너졌다는 것을 그 광고는 그대로 가르쳐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선생님 그러면 지금 한국에 오신 지도 20년 넘으셨는데 지금 이 생각 여전히 이 충격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렇습니다. 비슷하실 그게 것 이제 같아요. 그게 정말 심각하다. 그것이 모든 면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님비 현상은 두말할 것도 없고 정치인들의 뭐 염치 없음 뭐 다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그것으로 다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작동되는 것이죠. 경제 동물의 사회인 거죠. 뭐 한겨레 측에서 뭔가 차량을 제공했다 네, 네. 이 얘기하셨는데 그 이후에 한겨레 신문의 기획위원도 하시고 네네, 뭐 굉장히 칼럼도 많은 쓰고, 일들. 뭐 네. 지금도 이따 아주 그 간헐적으로 네. 한겨레 칼럼을 쓰고 있죠. 그렇군요. 한겨레하고 이제 인연을 거기서 또 책도 많이 냈고. 그와 관련해서 그 한국 오신 이후에 그러면 이제 글도 많이 쓰시고 하셨잖아요. 직업적으로 좀 어떤 일들을 내가 이런 일 잘 택한 것인가 보람이 있다. 뭐 어떤 느낌들을 가지고 계실까요? 역시 이제 그 글을 쓰는 과정은 참 힘든데 글 쓰고 나면 참 좀 보람은 있는 그런 건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많은 분들이 글을 쓰는 것에 글을 쓰는 걸 두려워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저를 보고 한번 글을 쓰시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전 40 넘어서 40 넘어서 글을 썼죠. 예. 본격적으로 쓴 거는. 그다음에 나중에 이제 뭐 한겨레 칼럼 쓴 것도 50대에 쓰기 시작했죠. 어쨌든 그런데 왜 사람들이 그 글쓰기를 두려워할까? 안 썼기 때문에. 제 얘기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안 썼기 때문에 네. 쓰면 써진다. 그리고 처음부터 잘 쓰는 사람 없다. 그러니까 계속 쓰면 조금씩 바뀌고 자기 스타일, 그 글의 스타일을 만들어낼 수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쓰지 않고 그냥 안 쓰는, 언젠가는 쓴다고 그러죠. 나 나중에는 쓸 거야 이러는데 실제로 안 쓰잖아요. 네. 근데 나중에 실제로 쓰는 사람이 한 5% 정도 실제로 쓴다. 그럴 때 5% 되는 사람이 써보는데 자기가 봐도 글이 글 같지 않거든. 그러니까 나 글재주가 없구나 하고 포기하는데 처음부터 글재주 있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제가 볼 때는. 물론 특별한 사람은 그럴 수 있겠지만 그러니까 처음부터 글다운 글이 나온다고 생각하지 말고 글을 쓰고 또 쓰고 하는 이런 것이 필요하겠다. 근데 참 안타까운 것은 우리 교육에서 글쓰기 훈련을 거의 안 하고 있다는 이게 또 이제 이 교육 문제가 참 심각한 그런 걸 그냥 암기만 시키고 그리고 글쓰기를 안 하는 그 훈련을 해야 되는데 참 안타깝죠. 글쓰기를 강조하셨는데 그럼 어쨌든 선생님의 인생에서 한국에 온 이후의 인생에서는 글 쓰는 일이 뭐 제일 보람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활동하고 예. 어쨌거나 뭐 저로서는 어쨌든 낮은 자리를 찾아가고 듣고 하는 응답하는 것이죠. 네. 낮은 자리에 가서 이제 그런 일이 보람 있으신 것 네, 같다. 그냥 예. 그렇게 생각해요. 네. 선생님 책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끝까지 사병으로 남겠다. 씌어질 때까지 수염 풀풀 날리는 척탄병이고 싶다. 이런 문구가 있는데 실제 이 진보신당 대표도 하시고 정말 온몸으로 정치 활동을 하셨거든요. 이 대한민국에서 진보신당 활동하기 쉽지는 않으셨을 것 같거든요. 어떠셨어요? 힘들었어요. 그리고 두통이 왔어요. 두통이요? 네. 제가 파리에 있을 때 그때 한 달에 한 번 내지 두 번 정말 심한 두통이 와서 그래서 그 어떤 또 체기에 오는 두통이에요. 네. 그래서 체기 체하는 거죠. 체하면 배가 아파야 되는데 저는 네. 머리가 깨지듯이 아파서 그걸 이제 다 위에까지 다 토해내야 이제 맑아지곤 하고 그랬는데 참 신기하게도 나는 파리 택시 운전사 책을 낸 뒤에 그 두통이 사라졌어요.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어떤 그 굉장히 심리적인 어떤 응어리 이런 것이 아닌가 생각되는데, 근데 그 없어졌던 두통이 제가 진보신당 대표하면서 다시 왔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 깜냥이 아니구나. 현실 정치의 깜냥은 아니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저는 한국의 이 진보 좌파 정당이 대단히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죠. 네.
활동하셨을 때 그래도 힘드셨지만 보람된 일은 분명 있으셨을 거거든요. 아, 어떤 게 그럼요. 그러셨을까요? 그러니까 그게 사실 이제 우리 이제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어쨌거나 분단 체제에 의해서 강요된 그런 정치 지형이 굉장히 왜곡되어 있는 이 부분을 좀 균형을 맞춰야 되지 않나. 뭐 지금도 뭐 그런 목소리를 내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런 것이 뭐 어떤 구체적인 어떤 결과물이나 이런 건 없지만 없더라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건 아니지만 그런 역할을 나름대로 했다는 것에서는 그냥 보람으로 생각합니다. 선생님께서는 이 살아서 즐거운 아웃사이더가 되고 싶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프랑스와 대한민국의 똘레랑스 시선을 가진 외부자로서의 이 중요한 말씀을 오늘 들어봤습니다. 자, 다음 시간 선생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인데요. 사회적 약자와 소외 계층을 위한 대한민국의 올바른 미래에 대해서 선생님의 의견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오늘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어요.